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우리는 얘기할 게 하도 많으니까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고구고 또 예. 제43회 장애인의 날이긴 하지만 첫 소식은 맞아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첫 소식은 국빈 방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오전에 다음 주에 있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2011년 당시 이후 12년 만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틀째인 25일 저녁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방미 사흘째인 26일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또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예. 나흘째인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선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면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늦은 시간에 보스턴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28일에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을 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서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하고요. 예.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 29일 귀국길을 오르는데 예. 김태호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에 대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경제 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 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방미에서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두 가지죠. 경제하고 안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땐 뭐가 더 체감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갖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접했던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네. 경제 안보 중에 어떤 게 더 다가올까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딱 이 경제라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맞아요. 네. 안보가 제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IRA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냐 이런 건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장기적인 먹거리도 중요한데 사실은 당면한 과제는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북한에 의한 이 리스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핵 대응 문제, 이 미국과 북핵 대응에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이 그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한민국의 핵 방위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토식의 핵 공유 이상 가는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약속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는 이제 길도 트여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 국민에겐 안보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도발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황, 거기에 이제 한미가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산하고 움직이거든요. 계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발 가능하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미사일 쏘고 이럴 때 옛날 같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막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뭐 이게 거의 상수화되다시피 네. 하니까 주식 시장도 큰 동향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 더 강도 높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특히 이제 그 강도 높은 그 도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지원 어떠한 약속을 한 핵 지원 관련해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미국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서세원 씨 아시죠? 네. 예, 캄보디아 병원에서 향년 67세로 별세를 했다라는 말씀을 속보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까지 예.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돈봉투 의혹 소식인데 예. 어제도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는데요. 예. 송 전 대표가 이 조기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 토요일 22일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도 지금 정해졌는데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4시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1시 파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가 거취를 숙고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계속된 질의에 대해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연일 JTBC 측에서 녹취록을 하나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새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정근 씨 그리고 송영길 후보 사이의 통화도 있는데 물론 이 녹취록에서는 돈 이야기가 오고 가는 대화는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송 전 대표의 입장 결국 주말이 돼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일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 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제 지금도 이제 그 네이버 그 뭐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걸려 있는 건데 어제 박주민 의원이랑 제가 인터뷰한 거 이게 지금 주요 정치 기사로 아직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위에 이렇게 접촉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조기 귀국은 안 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첫째. 나는 모르는 일이다. 둘째, 프랑스에서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겠다. 뭐 이 정도 내용이겠죠.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되면은 또 민주당이 굉장히 좀 이 내홍을 겪을 확률이 높죠. 네. 예.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귀국하라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안 오면 안 올수록 민주당은 더 곤란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송 대표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섭섭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오랜 관행이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아니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제가 이렇게 정치를 오랫동안 바라봤지 제가 직접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랜 관행이다 아니다. 이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를 오래 하셨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나 보죠. 단지 우리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박기태 당시 대표가 그때 이제 박기태 대표하고 그때 당시에 이 박기태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될 당시에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지급을 했다 뭐 이게 돼가지고 그때도 3년 후인가 2012년에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200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네. 요 공통점이 많아요. 이번도 이게 몇 년 후에 지금 한 2년 지난 다음에 불거졌죠. 그때도 한 2년 지나면 불거졌습니다. 그때도 300, 지금도 300이에요. 돈봉투 뭐 국회의원들이 300만 원을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00만 원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한나라당이 153석이었고 지금은
169석이잖아요. 네. 민주당. 그러니까 거대 정당 의석을 거대하게 가지는 정당에서 발생을 했다. 제가 볼 때에는 뭐 이게 원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이 되면 좀 나태해지나 봐요. 세상이 자기 거 같이 보이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터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발언을 두고 외신들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 시사한 첫 언급이다 주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발끈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먼저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그들의 말대로 퀴드 프로쿼 이게 주고받는 대가라고 위협한 바 있고요.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어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이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외무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루어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자국의 입장에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리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러시아의 반응 중에서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섬뜩하면서 거친 반응이 이 자신들의 최신 무기를 북한에 쥐어준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말이었거든요.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섬뜩해요? 네. 전 섬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교라는 거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각오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대만 문제, 우리가 흔히 중국 시각으로는 양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 문제의 그 대만 관련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이런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 중국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뭐 모든 사람이 100% 똑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느 정도 계실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만과의 관련해서 자꾸 위협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일 말이에요. 다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고 명분이 있는 발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대만 문제를 우리가 남의 문제로 생각했다가는 북한 문제 이게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확실하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용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명분적으로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편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치우친 일방 외교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안전보장 등과 관련해서 헌법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주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이번 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병주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러시아가 선포할 것이다.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지원 발언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선물만 안기려는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헌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글쎄요,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왜 정치권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 국내법상 교전 중인 국가에 군사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실제로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 국민에게 중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의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군을 파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재정 부담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게 포란드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네. 지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재정 부담 뭐가 재정 부담인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에 똑똑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거 러시아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의 이 의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그때 중국이 우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좀 했나요? 자, 러시아는 그러면 그때 어떤 역할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나온다라고 해서 특히 민주당 야당이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협박을 하는 측의 의도를 살려주는 꼴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폭넓은 생각도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향후 러시아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제 가정형으로 표현을 한 건데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은 모양새인데 러시아의 또 추가적인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발언으로 한러 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 경제 불이익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단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좀 과소평가라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 10대 경제 대국에 러시아에 들어갈까요? 러시아가 들어갈까요? 러시아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러시아보다 훨씬 대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경제 문제를 걸고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은 그 타격은 러시아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전쟁을 오래 끌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지고 이랬듯이. 그리고 사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를 한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으로서 자신들의 경제적 타격은 더 클 텐데 예? 그런 상황을 러시아가 만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필요에 있어야 되는 거지 감정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러시아한테 굉장히 밀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우리 정부에 있어서의 외교적 노선에 대해서 자꾸 좀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는 조금 그 부풀려서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 오히려 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 어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 소개해드렸고요. 경찰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회의를 가졌는데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이 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 형량으로 처벌을 받고요.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도 그렇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상품 처리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는 또 모두 내탓 공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 정권 시절에 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을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이런 여야의 내탓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그 임대차 3법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이 책임 소재 규명을 할 때냐. 네. 그거는 좀 아니죠. 뭐냐면 뭐 여야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입으로는 민생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속마음에는요. 민생을 빙자한 민생의 정치 도구화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건데 뭐 지금 사실은 이 합심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의 어떤 탓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중도층이 지지층이 외연 확대? 아이 그거 좀 본인들이 아마 본인들도 그런 얘기하면서 좀 쑥스러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오늘 국회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3법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를 했는데요. 장애 아동 학대의 경우 이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 아동 학대 대응 체계 또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주무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보호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학대 시스템이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과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서 통계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그리고 학대의 경우 아동 학대와 장애인 학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의 존재에서 즉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 3법 조속히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네. 있잖아요. 뭐 조속히 처리해야 될 법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특히 네. 이 장애 아동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 같은 경우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장애 아동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자에 속하는 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를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가장 약한 층을 네. 먼저 돌보게끔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요. 오늘 장애인 날이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들도 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